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말순 할머니의 눈이 먼저 뜨였습니다. 70년 넘게 써온 몸뚱이는 이제 날씨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일기예보가 되었지요. 물음 마디마디가 쑤시는 걸 보니 오늘은 비가 올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끙소리를 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지요. 이 집안의 하루는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니까요. 주방으로 나간 말수는 익숙하게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손가락 마디를 파고들었지만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갈 생각을 하면 그까지 찬물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압력밥솥이 취사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멸치를 다듬고 콩나물을 무쳤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30평 남짓한 이 번듯한 공간이 말순에게는 궁궐 같으면서도 때로는 숨이 턱 막히는 감옥 같기도 했답니다. 5년 전이었지요. 아들 준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말수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경기도 외곽의 빌라를 팔았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식당 설거지, 파출부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 3억을 고스란히 아들의 아파트 자금에 보탰지요. 어머니 학가해요. 저희가 모실게요. 대신 민재 좀 봐주세요. 맞벌이라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며느리 지수의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 말수는 내 집이 사라진다는 서운함보다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산다는 설렘이 더 컸더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모신다는 말이 부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줄은요. 아침 7시가 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고 8살 된 손자 민재가 잠투정을 부리며 일어납니다. 어머니, 제 블라우스 다려놓으신 거 어디 있어요? 엄마, 내 차 키 못 봤어? 할머니, 나 밥 먹기 싫어. 말수는 팽이처럼 거실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아들에게 홍삼즙을 챙겨주고 며느리의 옷을 찾아주고 손자를 어르고 달래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새 식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현관문이 닫히면 집안에는 윙윙거리는 정막만이 남습니다. 그제야 말수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밥풀 묻은 그릇들과 반찬 찌꺼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지요. 말수는 국그릇에 남은 국을 한데 모으고 밥그릇에 붙은 밥알을 긁어 모아 물에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말수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의 명의는 아들 강준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말순의 살과 피를 팔아 만든 돈이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집에서 말순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갔습니다. 처음엔 안방 내주겠다는 걸 극구 사양하고 들어간 문간방. 그 작은 방조차 이제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며느리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말순의 물건, 이를테면 낡은 경대나 무릎 담요 같은 것들이 거실에 나와 있으면 며느리는 말없이 그것들을 말순의 방 안으로 밀어넣곤 했지요. 마치 어머니의 냄새가 거실까지 나오는 게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분 등 쓸모를 다해가는 늙은 여자의 초라한 형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지. 내 아들 집인데 그게 내 집이지. 말수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빨래를 개다가 문득 손자의 앨범을 펼쳤습니다. 갓난쟁이 때부터 말순의 등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찍은 가족사진 속에 말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셋이서 맞춰 입은 패밀리룩이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진을 찍으러 간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날 친구분들 만나고 오시라고 용돈 5만 원을 쥐어주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보지, 업보야. 자식 잘 되라고 핑계 내죄지. 말수는 씁쓸한 웃음을 삼키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비바람을 그녀의 쑤시는 무릎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창밖에서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민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을 뺑뺑이 돌다 저녁 늦게 귀가했지요. 말순의 등 뒤에 매달려 할머니 하던 녀석은 이제 제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말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였던 육아가 사라지자 그녀는 이 집에서 잉여, 인간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의 눈빛이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해주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솜씨를 부려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메뉴였지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을 때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냄새 배니까 청국장은 끓이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준호가 좋아하잖니. 그리고 몸에도 좋고 요즘 아파트 환기도 잘 안 되는데 옷이며 커튼이며 냄새 다 배요. 민재도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요.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청정기를 최고 강도로 틀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말순의 가슴을 긁어댔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구세주를 만난 듯 아들을 쳐다봤지요. 준호야, 너 주려고 엄마가 청국장 끓였다. 아, 엄마. 지수 냄새에 민감한 거 아시잖아요. 그냥 밖에서 사 먹지 뭘 힘들게.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보글거리는 뚝배기가 처량하게 식어갔습니다. 말수는 뚝배기를 들어 베란다 실외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냄새나는 늙은이가 구석으로 밀려나듯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말수는 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거실에 나와 TV를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지요. 며느리가 어머니,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낮에는 좀 끄고 계시지. 라고 스치듯 한 말이 비수가 되어 박혔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좁은 문간방에 갇혀 라디오를 귀에 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말순의 무릎 통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어르신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해요. 더 미루면 걷지 못합니다. 수술비도 문제였지만 입원하고 재활하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말수는 고민 끝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내가 다리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의사가 더는 못 쓴다고 하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했지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이요? 비용은 얼마나 든대요?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더라. 실비 보험도 없고 해서. 어머니, 저희 이번에 민재 영어 유치원 대신 사립초 보내느라 대출 더 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술하시면 간병은요? 저 휴가 못 써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차가웠습니다. 아들 준호는 묵묵히 밥만 퍼넣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너희 집 해줄 때 3억은 아무 조건 없이 줬는데 내 다리 고치는 500만 원에 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는구나.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좀 참아보시면 안 돼요? 꼭 지금 해야 해요? 우리 형편 뻔히 아시면서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은 며느리의 거절보다 더 아팠습니다. 말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5년 동안 파출부처럼 일해주고 전 재산 털어 집 사주고 남은 건 달아빠진 무릎 관절과 찬밥 신세뿐이었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 부부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모셔왔잖아. 이제 애도 다 컸는데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한테 나가라고 해? 요즘 요양병원 시설 좋아.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고.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걸? 말수는 자신의 귀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반박 한마디 못하고 긍정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 침묵이 말순에게는 엄마 이제 그만 짐 내려놓고 사라져주세요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말순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낡은 가전제품일 뿐이었지요. 수술 이야기가 나온 후 집안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말수는 죄인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지요. 다리는 퉁퉁 부어 걸을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진통제를 한 줌씩 털어넣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사달이 난 것은 손자 민재 때문이었습니다. 민재가 감기에 걸려 콜록거리자 말수는 안쓰러운 마음에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시장통 한의원에 가서 제일 좋은 녹용을 넣어 보약을 지어왔지요. 민재야, 이거 먹어라. 할미가 지어온 거야. 이거 먹으면 감기 뚝 떨어진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재에게 따뜻한 한약 한 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냄새나. 싫어. 엄마가 할머니가 주는 거 아무거나 먹지 말랬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애한테 뭘 먹이시는 거예요? 아니, 애가 기침을 하길래 보약 좀. 요즘 한약에 중금속이 얼마나 많은데 성분도 모르는 걸 먹여요? 그리고 민재 비염 있어서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요. 며느리는 말순의 손에 들린 한약 봉지를 낚아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꺼내 망설임 없이 잘라버렸지요. 검은 액체가 싱크대 배수구로 콸콸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시커멓게 타들어간 속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내 돈 들여서 손주 먹이려고 지어온 걸. 어머니, 제발요. 제발 그냥 좀 계세요.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사고만 치시잖아요.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것이겠지요.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설움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내 집 팔아 너희 집 해주고 5년 동안 식모처럼 일해주고 내 무릎 다 닳도록 애 키워줬는데 약 한 첩 지어준 게 그렇게 죽을 죄냐. 말순의 절규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얹혀 살게 해드렸잖아요. 어머니 집 판 돈? 그동안 어머니 생활비랑 병원비 그리고 민재 봐주신 수고비로 퉁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남은 것도 없어요. 그때 퇴근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집안 꼴을 보고 준호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또 뭐야 또.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진짜.
말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내 처하는 짓 좀 봐라. 내가 지어온 약을 하수구에 버렸다.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취급을 받고 사는지 아냐? 준호는 하수구에 버려진 한약 봉지와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분노에 찬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귀찮음을 제거하는 것.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지수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엄마가 좀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옛날 방식 고집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힘들잖아요. 정 안 맞으면 따로 나가 사시든가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말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따로 나가 사시든가요. 그 말은 곧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며느리의 독설보다 100배는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말순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나무가 결국 도끼가 되어 그녀의 발등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는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배가 고파 부엌에 나와 물이라도 마시려 하면 며느리와 아들은 투명 인간 취급을 했지요. 그리고 주말 저녁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 화려한 숲속에 팸플릿 휴식 하나가 거예요. 놓여 있었습니다. 시설이 정말 좋다고 실버 해요. 타운급 넓으니 요양원 이게 숙속 최선인 의심터. 거니. 이름만 어머님, 그럴싸했지 숲속에 결국 고려장터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차를 한 잔 내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TV만 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 근교인데 공기도 좋고 시설도 아주 좋대요. 친구분들도 사귈 수 있고 삼시세끼 영양식으로 다 나오고요. 사실 민재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공부방 따로 만들어줘야 해요. 어머니 쓰시는 방 민재 주려고요. 그리고 어머니 다리 수술하고 재활하시려면 전문적인 케어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집에서는 저희가 챙겨드릴 수 없잖아요. 말이 좋아 권유지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싫다. 내가 내 집 두고 어딜 가냐.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란다. 어머니, 내가 이 집 살 때 보태준 돈이 얼만데. 3억이다, 3억. 그 돈 내놓으면 나가마. 말순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자 TV를 보던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엄마. 돈, 그놈의 돈소리 좀 그만하세요.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3억이요? 엄마가 5년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쓰고 민재 키우면서 쓴 돈 다 합치면 그 돈 넘어요. 그리고 집값 올랐다고 유세 부리시나 본데 대출 이자는 우리가 다 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말순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식 키운 공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준 값을 치라니. 말순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니까요. 그놈의 어떻게 키웠는데 소리 좀 안 듣고 살자고요. 저도 숨 좀 쉽시다. 네. 지수랑 저 엄마 눈치 보느라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늙은 어미를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온 거 안 보이세요? 그냥 좋게 가세요. 저희가 병원비랑 요양원 비용은 다 댈게요. 가끔 찾아뵙고요. 말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뿐이었지요.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건 추해질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는, 아니, 이 세상 어디에도 아들이라 믿었던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알았다. 말순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갈게. 내 발로 나간다. 더는 너희들 힘들게 안 하마. 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스치는 옅은 미소를 말수는 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70년을 지탱해온 모성이라는 기둥이었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이민 가방을 꺼내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려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식구들이 모두 출근하고 등교한 뒤에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무게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5년간 쓸고 닦았던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 주방의 그릇들, 손자 민재의 장난감.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짐 가방을 현관에 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침대맡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는 미리 끓여둔 김치찌개 냄비를 올려두었지요. 마지막까지 자식 밥 굶을까 걱정하는 자신이 미워 혀를 찼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잘 있거라. 내 집아. 내 아들아. 말수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빈 껍데기만 남은 쓸모없는 노인네. 말수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구가 있는 시골로 갈지 아니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갈지 그저 이 서울 하늘 아래 아들이 숨쉬는 이 공간에서 멀어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는 퇴근 후 어머니가 쓰던 문간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던 대로 민재의 공부방으로 꾸미기 위해서였지요. 낡은 장판을 걷어내려던 순간 준호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신문지에 돌돌 말린 묵직한 뭉치였습니다. 준호는 의아해하며 그것을 풀었습니다. 낡은 가계부 하나와 하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이거 받아라. 5년 동안 어미 용돈 준 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 내 처가 가끔 장보라고 준 돈도 아껴서 모았어. 나중에 너희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 보태주려고 했는데 내가 짐이 돼서 미안하다. 이 돈 보태서 대출금 갚든지 민재 학비에 써라. 애미는 걱정 마라. 친구네 가서 지내면 된다. 밥 거르지 말고 지수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못난 어미가. 준호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4월 12일 며느리 생일 케이크 3만 원, 7월 2일 우리 손주 민재 운동화 5만 원, 준호 좋아하는 갈비찜 고기 2만 원. 가계부에는 자신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위해 쓴 돈 내역만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준호 집 넓혀줄 때까지만 버티자. 으악. 준호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3억을 주고도 모자라 자신의 살과 피를 깎아 만든 3천만 원까지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 달아빠진 무릎으로 5년을 버티며 모은 그 피 같은 돈. 준호는 자신이 어머니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어 내다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밀치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아파트 단지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텅 빈 놀이터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 시각 말수는 남쪽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늙고 지쳤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기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완전한 빈손이 되었기에 오히려 가벼운 슬픈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주팔자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요. 자식이 없어서 편한 팔자가 아니라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편안해지는 부모라는 이름의 서글픈 업보가 아닐는지요.